큰 빅사이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주식시장에 1년이라는 시계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미국의 퍼포먼스를 한국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7, 8, 9월이 그동안 이제 주식을 못 채우셨던 분들이 주식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대표님을 좀 모시게 된 이유는 저번 주에 제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빡 와서 반도체가 이번에 좀 다시 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이거 일단은 빨리 대표님 모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여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을 좀 빨리 모시게 되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한 걸음에 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워낙 최근에 또 AI가 핫하니까 네. 또 이 책도 AI 텐베거 투자 책이니까 AI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최근 상황에서 제가 좀 가장 주목했던 이슈가 트럼프의 이제 감세안이 좀 통과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상호관세 이슈도 다시 또 불개되면서 이게 트럼프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또 한 번 시장을 좀 들썩이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은 이러한 좀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이제 6월은 되게 강했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 내내 강세장이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가 2000년 이후로 거의 역대급 한 3번째 강한 장이었어요. 상반기만 놓고 보면. 거의 30% 가까이 코스피가 올랐거든요. 6월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식 부양 정책을 펼친 그 효과가 제일 컸는데 7, 8, 9월 요 한 3개월 정도는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큰 빅사이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주식 시장이. 7, 8, 9월이 그동안 이제 주식을 못 채우셨던 분들이 주식을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너무 급등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주도주를 좀 따라붙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관세와 감세입니다. 7월 8일이 이제 미국이 90일 유예가 마무리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명시한 서한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 서한에 관세율을 표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협상이 된 나라들도 있죠. 영국하고 베트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긴 했는데 지지부진한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충격과 공포가 올지 몰라요. 특히나 지금 일본은 거의 타깃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옥죄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은 감세였어요. 관세는 안 좋은 거고 감세는 시장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채 한도 협상 그렇죠. 기존에 36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이 미국의 총 부채를 이걸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41조 달러까지 부채를 늘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3조 4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인 OBBBA 그러니까 One Big Beautiful Budget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데 결국 핵심은 감세거든요. 요거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관세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감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7월이라는 시기열만 놓고 보면 해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마냥 주식시장이 좋아진 거냐? 여기 또 하나 허들이 변수가 남아있는데 이 3조 원 규모가 되는 미국의 국채를 누가 받아줄 거냐? 이게 또 하반기에 또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국방비를 1조 달러 쓰는 나라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한 1300조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의 총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미국이 국방비 총액을 넘었었어요. 왜냐하면 36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단기채 금리만 해도 뭐 4% 잡아도 대충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이자 부담에 대한 이게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려면 결국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빨리 금리 인하해라. 그래야 미국의 이자 지급 비용이 낮아지고 감세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국의 국채를 미국의 그 은행들도 많이 사주고 그리고 중국도 사주고 일본도 사주고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계속해서 사주기보다는 팔고 있죠. 미국하고 미중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그동안 열심히 사주다가 지금 일본의 또 인플레가 치솟고 있는 상황 때문에 14일 또 미국 국채를 또 매입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그게 SLR이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좀 더 쓸 수 있도록. 기존에 만약에 뭐 SLR이 5%다 그러면 보증금이 5%에서 이 미국 국채를 거의 레버리지를 20배 정도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4%로 낮춘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25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국채의 매수 여력을 높여주고 또 한 축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발행을 또 허가를 해줘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기초 자산을 미국 국채로 이제 채택하게끔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판을 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끈하게 돌아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두 방향성에 대한 속도를 빨리 좀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핵심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트럼프도 이게 속도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결국은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을 주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경기 침체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는 치솟고 경기 침체가 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지지도를 떨어지죠. 미국 그 유권자들이 제일 민감한 게 물가거든요. 물가가 제일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의 지지 코어층이 강하다고 해도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체감 경기가 안 좋으면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런 부분을 정권 초에 빨리 세팅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까 초반에 대표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셨던 게 한국 주식이 이제 빅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 하는 건 일본 시장이에요. 일본도 원래 계속해서 저평가 시장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뭐 PBR 0.9배 정도가 이제 일본의 거의 뭐 이 정가처럼 이렇게 됐었고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거의 PBR이 0.9 정도면 정상이다. 그리고 한 1배 정도 되면 비싸다. 0.8배 되면 싸다. 뭐 이 정도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PBR이 딱 그 1.0배가 3천 정도 되거든요. 지수가. 그런데 이제 이 3천이라는 박스권을 거의 돌파를 못 하고 있었죠. 20년 동안. 근데 이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큰 경제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 틀을 자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우리 그 개인의 자산을 좀 시프팅 시키려고 하는 니즈가 있고요. 자,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경제를 AI를 가미를 해서 신경제로 뭔가 혁신을 이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25년 전에 딱 이런 걸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정보통신혁명이 딱 일어날 때죠. 인터넷혁명. 그때 이제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이 같이 갔죠. 산업정책은 어쨌든 정부가 돈을 태워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시장에서 막 금융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버블이 일어나게끔 해서 혁신 기업이 태어나겠죠. 그때 나온 게 네이버, 다음, NC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탄생하게 된 건데 지금은 이제 AI 혁명에서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AI 관련된 부처의 힘을 굉장히 키우고 본부처 차원에서 힘을 키우고 기업인 출신들의 장관을 기용을 하고 그리고 100조 원이라는 AI 재정을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부 돈의 100조라는 건 굉장히 크지만 네. 결국 민간에서도 자금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민하고 관이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금융정책이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이제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 일본이 0.9배에서 1.4배 PBR로 올라오는데 10년 걸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스피드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수가 거의 5천 됩니다. PBR이 1.4배로 좀 네. 따지면요. 네네. 그래서 지금 PBR 1.0배 정도 되면 지수가 한 3천 정도 되고요. 요게 단기적으로는 한 1.2배까지는 충분히 치솟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분리 과세라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PBR 1.2배 수준만 된다고 해도 뭐 3,500이나 3,600 정도 지수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부도 이 코스피 5천을 굉장히 또 명확한 목표로 딱 잡고 계속해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정책 법안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확실히 높다라는 쪽으로 대표님께서는 좀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60% 가까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주식 부양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대 여당이죠. 거대 여당.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을 밀어붙이려면 결국 여론의 힘이 중요한데 지금 여론도 주식시장 부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가는 거는 그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괜히 이제 가계 부채만 더 키워놓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뇌관이란 말이 지금 뭐 몇 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를 결국 해결하려면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가는 자금들을 주식 시장으로 이끌어서 생산성 확대 이런 개선 쪽으로 자금이 올 수 있게 해야죠.
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거대 여당인 것처럼 미국도 지금 거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이제 주요 정책적인 법안들이 이제 빠르게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은 정말 큰 사이클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한 1년이라는 시기열만 놓고 보면 오히려 미국의 퍼포먼스를 한국이 압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게 결국 이거는 민관이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힘을 합쳐가고 있는 주요 산업이 AI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AI 100조 투자 이상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따가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SK도 지금 울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지금 짓는다고 하면서 확실히 이 AI 쪽으로는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혁명이라고 하는 큰 테크 혁명이 일어날 때는 결국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그 진짜 경제 구조가 중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경부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부고속도로를 깔 당시만 해도 단에 차가 없는데 이거 왜 까냐.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중화공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산업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혁명 시작됐을 때 결국 그 어떤 초고속 데이터망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프라 투자가 되면서 결국은 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토종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이 혁신의 어떤 기반이 됐던 거고 지금은 AI 혁명이 되려면 AI 기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속도전을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국내 이제 AI와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신가요? AI 인프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인프라 투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엔비디아 GPU부터 확보를 해야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존의 데이터 센터는 CPU 기반으로 컴퓨팅 파워가 구축되는 거지만 AI 인프라라는 거는 엔비디아 GPU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둥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GPU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클러스터를 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거기에 네트워크까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마치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인프라가 중요한 건데, 결국 그거를 하려면 기술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그리고 인력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인력이 있고, 이제 자금도 있는 편이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정세에 봤을 때는 굉장히 축복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막대한 돈을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투자해봐야 뭐 100조짜리 쓰레기 나올 뿐이다, 혹평하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깔 때도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우리나라가 더 나은 길로 가는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변화를 내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글로벌의 이 변화의 큰 축이 지금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변화에 좀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세계의 질서라는 것, 그리고 테크 혁명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의 어떤 흐름을 크게 바꾸는 변곡점들이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뭐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이런 데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후진국에서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원조 받다가 뭐 이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만 해도 큰 흐름에서 이탈했던 적이 있죠. 네. 그때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만 쇄국 정책했다가 결국 식민지 됐잖아요. 그렇게 흐름 한번 잘못하면 그 국가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정부도 그렇지만 SK그룹이 2026년까지 AI 반도체에 80조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아마존이랑 손을 잡고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짓는다고 확실히 이 SK그룹이 이 정부의 이 방향성이랑 좀 가고자 하는 길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SK그룹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특히나 미국 빅테크하고 손을 잡고 AI 클러스터를 꾸릴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은 있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사실 국내 LLM이라고 하는 모델이 네이버에 하이퍼클럽 X가 있고 그리고 LG 쪽에서는 엑사원이라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제 AI 클러스터를 굉장히 뭐 지금 빅테크들처럼 GPU 뭐 10만 장, 20만 장 가지고 클러스터를 꾸려본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외 기술하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존하고 이제 손을 잡는 거고 뭐 또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손을 잡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턴키로 제공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스타게이트 글로벌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는 팀 아메리카를 꾸려가지고 미국에서 그 AI 클러스터를 꾸리는데 가장 좋은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 암, 뭐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손을 잡고 팀 아메리카를 꾸려서 미국에다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미국이 AI 혁명을 주도할 수 있게끔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우방국들한테도 수출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도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번에 되게 특이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 때만 해도 중동은 여기서 배제를 시켰는데 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확장판에 끼워줬죠. 그러면서 자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또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준 거죠. 중국에서 빠지는 매출을 메이크업할 수 있게. 확실히 이제 글로벌리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좀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국내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력은 좀 어떻게 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엔비디아 GPU를 우리나라가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완을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엔비디아 칩을 사면 NV링크, NV스위치라는 네트워크 기술을 제공해 주죠. GPU 기반 서버들을 병렬로 쭉 연결해서 이게 한 개의 컴퓨터처럼 이제 돌아갈 수 있게 그걸 이제 AI 클러스터를 꾸릴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이거를 자사 칩을 사는 고객들한테만 지원을 해줬죠. 근데 최근에는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들을 자기네들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NV링크 퓨전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동안에는 AI 클러스터를 꾸릴 때는 엔비디아 GPU 가지고만 다 했어. 그런데 엔비디아 GPU는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도 쓰고 뭐 인텔 CPU도 쓰고 AMD CPU도 쓰고 그리고 AMD의 MI300 시리즈도 쓰고 그리고 이제 자체 설계한 ASIC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꾸리려는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일각에서는 탈 엔비디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엔비디아는 그렇게 우리 탈 엔비디아 하지 말고 그냥 우리하고 연결해서 매끈하게 쓸 수 있게 도와줄게. 완전 최적화는 아니지만 세미 커스텀 정도는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의 반대 전선에서는 이제 UA 링크라는 게 있어요. 울트라 엑셀러레이터 링크라고 해서 나머지 그 이더넷 기반의 기술들의 표준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진영을 만드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ASIC들이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반도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첫 번째 행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퓨리오스 AI라는 ASIC 업체를 방문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수준의 GPU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가성비 있고 전성비 있는 ASIC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서버린 AI를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GPU 5만 장을 가져오고 나머지 컴퓨팅 파워를 퓨리오스 AI나 아니면 리벨리온 같은 ASIC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칩 가지고 이제 꾸릴 건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제공해주는 엔브링크 퓨전 기술 기반으로 할지 UA 링크 기술 기반으로 할지 여기서도 이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ASIC 쪽에서 약간 우리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스타게이트 글로벌 확장판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SoC 수출에 한 파트너를 담당하면서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무기 시스템 수출할 때 우리도 일부 끼워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노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요즘에는 이제 또 원전 산업이 핫하잖아요. 네네. 확실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AI 클러스터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그 메인 주체는 미국이 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에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다 넣었습니다. 아, 네, 38개 기업을. 그래서 사실 이 AI 혁명의 주연은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많이 분석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를 하지만 여기서 우리나라가 존재감 있는 조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이제 빅사이클에 접어들었고 이번 7, 8, 9월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증시가 흔들린다면 그럴 때를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만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포인트가 그런 주인공들을 또는 조연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판에서 보면 우리가 조연이지만 네. 한국 시장에서는 주연입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의 네. 주연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은 좀 몇 개가 있을까요? 일단 섹터로 보면 이제 AI 인프라 쪽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AI 인프라, AI 가속기 쪽에서 메인스트림에 있는 회사가 HBM을 담당하는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원전 쪽 전력 인프라 쪽에서 담당하는 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하이 볼티지 쪽으로 그 변압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납품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존재감 있는 조연이 될 수 있는 거고 아이템으로 보면 이제 HBM이 가장 확실한 거죠. AI 인프라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또 하나 존재감 있는 조연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 저는 이제 유리기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도 기술력이 있고 밸류 체인이 돼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만약에 뭔가 TSMC하고의 어떤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ASIC 산업이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ASIC 설계 쪽 생태계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 이런 쪽에도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뭐 HBM, 원전, 전력기기 이런 섹터들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시장의 조정기에 맞춰서 좀 하락 조정이 온다면은 그럴 때를 좀 매수의 기회로 눈여겨볼 수 있는 건가요? 기존 주도주들은 이번에 이제 조정을 어느 만큼 받는지에 따라서 저는 추가로 더 업사이드가 있을지 아니면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지 그걸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주도주였던 뭐 기계류들이나 이런 쪽이 거의 10% 이상 조정 받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추가로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소버린 AI라는 것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컴퓨팅 파워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 쪽에서 뭔가 중요하게 부각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열어주겠죠. 그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런 공공 데이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버린 AI 관련돼서는 이제 뭐 네이버 같은 회사 그리고 뭐 LG CNS 같은 회사가 이제 엑사원 관련돼서 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소버린 AI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이슈가 또 같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공공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 공기업들 데이터 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정리 잘 해놨잖아요. 네. 우리가 전자정부를 운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회사들 기회가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주목받는 회사가 쿠콘 같은 회사들 또 뭐 계속해서 관심 가질 만한 거죠. 그리고 국내 아무래도 간편 결제라든지 이런 쪽이 되게 그래도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열어준다 그러면 의료 데이터 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게 열어준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죠.